미인은 책 넓은 모자를 좋아한다. 이건숙 소설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보이는 것으로 가득 채워놓은 시내 중심가의 백화점은 사람의 물결로 인해 살아있는 괴물처럼 꿈틀거렸다. 인형처럼 표정이 전혀 없는 처녀가 백화점 입구에서 꺾어 세워놓은 병신처럼 엉거주춤 서서 허리만을 움직이고 있어 슬픈 곳. 오랜만에 외출한 서영의 눈에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온갖 색상의 물건들이 뽐내기를 하듯 서로의 얼굴을 내밀며 아양을 떨고 있는 백화점이 너무 생경스러웠다. 인간의 눈을 자극하여 유혹하는 백화점 안에는 나비가 없고 벌이 없으며 이따금 정적을 깨뜨리며 제잘 대는 새들도 없는 곳이다. 한 줄기 시원한 미풍도 없고 하늘과 땅 사이에서 서로 주고받는 비밀스러운 속삭임도 없는 곳이요. 사람이 만든 것들만 판을 치는 현장이었다. 된장찌개에 산나물을 먹듯 담백한 맛이 한 군데도 없었다. 은은하게 스며드는 다사로운 자연의 빛깔은 아예 없었다. 요란하게 뒤발라서 눈을 현혹해 하는 얄팍한 인간의 기교가 깃든 물건들로 가득한 백화점 안은 역겨운 사람의 냄새로 가득 차 서영은 어지럼증을 참느라고 살짝 이마를 찌푸렸다.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15층 음식점이라고 했지? 10년 만에 동창회를 제 발로 찾아온 것은 서영이 생각해도 갑작스런 결정이었다. 조간신문 사회면 한 구석에 대학 동창들이 매달 백화점에 그린홀에 모여 낸 성금으로 심장질환 어린이 2명의 수술비를 댔다는 기사를 읽고서였다. 아침 일찍 백화점에 전화를 걸어서 동창들이 모이는 시간을 알아냈을 적의 설렘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거길 가자면 승강기를 타야겠구나. 임서영은 승강기를 찾느라고 사람들 틈을 비집고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현기증이 났다. 사람 냄새가 이렇게 지독하다니. 그녀가 결혼하기 전 학교를 다닐 적만 해도 전혀 상상도 못했던 냄새였다. 그 시절엔 이런 데로 오면 절로 어깨가 으쓱 됐었다. 그 속엔 꿈이 있었고 으쓱함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었으며 억제 못할 강렬한 욕구가 솟구치게 하던 곳이었다. 그런데 지금 30 중턱을 넘어선 나이에 찾아드니 술 취한 사람처럼 사람들과 상품들이 그녀의 눈앞에서 빙그르르 돌아가고 있었다. 임신 첫 달처럼 오스스한 한기가 겨드랑이 밑을 스치고 지나갔다. 어머, 너 서영이 아니냐? 승강기 입구에 서서 아래로 내려오는 증수의 불빛을 쐬고 있는 서영의 발을 세차게 잡아끄는 사람이 있었다. 이게 누구지? 서영은 엉거주춤 억지 웃음을 삼키며 호들갑을 떠는 여자를 찬찬히 훑어보았다. 아무리 보아도 누군지 감이 잡히질 않았다. 쌍꺼풀이 삼겹살처럼 두꺼운 데다 콧날이 서양 여자의 코처럼 칼날같이 오뚝 서서 아주 이국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얼굴이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얼굴을 그대로 빼닮은 뺨에 연지를 짙게 바른 것도 부족해서 얼굴 전체를 화장품으로 두껍게 입혀 무대에 선 여배우처럼 본래 얼굴을 알 수가 없었다. 진짜 너 날 몰라서 이러고 있는 거냐? 여자는 자신을 못 알아보는 것이 참말 재미있다는 듯 허리를 잡고 웃다가 눈 가장자리에 살짝 스며 나오는 눈물을 닦느라고 오른손을 눈가에 가져갔다. 어머나, 저 손 좀 봐. 서영은 하마터면 놀라 소리 지를 뻔했다. 흑염소색 매니큐어를 칠한 손톱이 마개알몸처럼 길게 자라서 그녀의 등에 찬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미안하지만 난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나 김민혜야. 너랑 불어과 동창이잖아. 어? 내 볼이 이상해지고 눈이 그때 모습이 아니라서. 아이고, 요즘 여자치고 제 모습 지니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성형수술이 미인을 만들기도 하고 추물을 만들기도 하는 세상이야. 미네는 서영의 귀에 녹익은 자두색 입술을 바짝 대고 킬킬거렸다. 광대뼈가 나부대대한 코보다 불쑥 튀어나와 말상이었던 미네의 옛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엉뚱하게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닮은 여자가 그녀 앞에 서 있으니 어찌 알아볼 수 있겠는가. 너 내 광대뼈를 찾느라고 그렇게 이상한 눈을 하고 날 째려보는 것이지? 승강기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차서 바늘을 꽂아 놓은 듯 모두 몸을 일자로 꼿꼿이 한 채 긴장하고 있는 터에 주책 없이 큰 목소리로 말해 모두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꽂혔다. 승강기에서 내려 이야기하자. 오히려 서영이 쪽이 얼굴을 붉히며 머리를 흔들었다. 10층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내려 15층 식당까지 가는 사람은 서영과 민혜 두 사람뿐이었다. 튀어나온 광대뼈와 턱뼈를 깎는데 꼭 하루가 걸렸단다. 영동에서 손꼽는 성형외과 의사가 집도했지. 거긴 주로 연예인들만 오는 곳이야. 얼마나 냈는지 아니? 600만 원 거금을 내고 광대뼈와 튀어나온 턱뼈를 없애버렸어. 어때? 예쁘지? 서영이 찬찬히 미네의 얼굴을 보며 그저 빙긋이 웃어주었다. 미네는 가장 바람기가 많은 아이였다. 연애 편지도 제일 많이 받았고 그 편지를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읽어대 교실 안이 온통 웃음바다였었다. 지금도 서영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은 이러했다. 그대는 갓 피어난 한 송이 분홍장미여라. 그대가 없다면 달이 없는 밤일 것이며 태양이 없는 낮일 것이 분명해라. 자나깨나 그대 생각으로 책을 볼 수도 없을 지경. 저녁 7시에 소나무 다방에서 기다리겠음. 미네의 낭독이 끝나면 교실 안은 온통 웃음바다였다. 발을 구르며 웃는 아이, 가슴을 치며 죽겠다고 허허거리는 아이, 턱을 고이고 앉아서 웃음을 참는 아이. 그래서 미네는 마치 남자를 낳기 위해 태어난 여자처럼 보였었다. 성적인 대화를 나누길 즐겨해서 풋내나는 계집아이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기도 했었다. 뒤에 숨어 미네를 놓고 저지르며 착력기가 있는 애라고 수군덕거리면서도 모두 그녀의 비밀스러운 남녀관계 묘사에 침을 삼키며 귀를 기울였었다. 동창회가 열리는 장소인 그린홀은 한껏 차려입은 동창들로 꽉 차서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듯 와글자글 요란했다. 일제히 입을 열어 제잘거리는 판이라 입을 담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우와, 이거 누구야? 임서영이 아니냐? 도대체 어디로 잠적했다가 이제 나타났단 말이냐? 메이킨으로 뽑혀 남자들 애간장을 녹여대더니 결혼과 함께 증발해서 말이 얼마나 많았는데 이제 나타났니? 자, 여러분, 갑자기 바람과 함께 사라졌던 임서영을 위해 박수를 칩시다. 동창회장 박소연이 먼저 손뼉을 치자 와르르 박수 소리가 홀을 메웠다. 너를 마지막 본 것이 결혼식장이었다고 기억되는구나. 그러니 꼭 10년 만에 내가 우리 앞에 나온 거여. 그때 결혼식 정말 멋있었어. 넌 워낙 미인이니까 모두의 눈길을 끌었지만 그 자리에 참석했던 우리 모두가 그날 열등의식에 빠져 얼마나 우울했는지 아니? 동창들 중 유일하게 파리 유학까지 다녀와서 모교의 교수로 남은 박소연이 목청을 높여 서영을 위로 올려놓았다. 졸업식 다음 날이 결혼식이었으니 동창들 거의 모두가 참석했었다. 눈에 항상 물기가 어려서 반짝이고 눈동자는 까만 머리를 연상케 했고 몸 전체에서 예지가 넘쳐 흐르는 임서영. 아담한 코에 도톰한 입술은 기티가 흐르는 뺨에 잘 어울려서 여자끼리도 서영을 보면 너무 예뻐 함께 있고 싶다는 충동을 일으켰다. 결혼 예식장의 서영은 식상하게 늘 치장하는 그런 신부가 아니었다. 길게 바닥까지 치렁치렁 늘어져 희감기는 펑퍼짐한 드레스 차림이 아니어서 더욱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무릎까지 드러난 깡통한 하얀 드레스에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허리까지 길게 늘어뜨린 수놓은 모자의 리본이 걸을 적마다 하늘하늘 신부의 등에서 춤을 추었다. 느씬한 다리를 자랑이라도 하려는 듯 굽이 높은 힐을 신은 신부는 또박또박 식장으로 걸어 들어왔다. 하객들 시선이 서영의 얼굴로 가지 않고 훤히 드러난 종아리에 꽂혔고 식장엔 잠시 긴장감이 감돌았다. 종아리를 훤히 드러낸 신부라니. 평상복인 하얀 원피스 앞부위에 섬세한 레이스 망사를 대서 살짝 젖무덤이 들여다 보이는 것이 특징이랄까? 귀고리도 하지 않았고 면사포도 쓰지 않았으며 그 흔한 가짜 진주 목걸이도 신부는 걸치고 있지 않았다. 장식품이라고는 손가락에 낀 가느다란 은반지가 전부였다. 신부가 지나치게 예쁘니까 신랑이 겁이 나서 신부 화장을 못하게 억지를 부린 것이 분명해. 부케도 저게 뭐야? 글쎄 장미를 뭉떡 묶어서 들고 나왔으니 아이쿠 웃겼다. 여기서 저기서 동창들이 수군대며 호기심에 들떠 스물얼떡였다. 집에서 혼자 한 화장이 분명했다. 맨 얼굴에 살짝 입술만 연한 앵두색으로 칠한 것이 신부 화장의 전부였다. 그런데도 은은하게 넘쳐 흐르는 빼어난 아름다움은 모든 하객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보통 땐 그렇게 예뻤는데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해서 버렸다고 툴툴대면서도 마치 신부 화장은 누구나 치러야 할 통과 의례인 것처럼 그날 하루는 미용사의 손에 맡겨버리는 것이 상식이 아니던가. 아마 예식장 역사에선 처음이었을 화장기 없는 신부의 얼굴을 대하고 너무 기이해서 신부의 드러난 종아리와 얼굴에 하객들의 눈길이 일제히 꽂혔다. 그날 동창들의 화제는 신부에 비해 엄청 못생긴 신랑에게 집중되었다. 조악한 밭에서 제대로 자라지 못해 오그라든 고추처럼 신랑은 키도 몸도 모두 볼품이 하나도 없었다. 저런 신랑을 남편감으로 골랐을 적엔 무언가 뒤에 쌓인 것이 많은 법. 대기업 회장의 후계자가 분명해. 아니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학위를 따가지고 갓 귀국한 박사라든가 의사일 거야. 대기업의 후계자라면 기자들이 몰려오고 왁자그르르 야단나야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적적하지? 부자들이 일부러 매스컴을 피해서 이렇게 비밀스러운 결혼을 치르는 거 상례라고 하더라. 아무튼 언제나 미스터리 인물이야. 그 당시엔 그 누구도 신랑의 뒷배경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내 남편은 뭘 하는데 널 데려다가 감춰두고 10년 동안 내놓지를 않았니? 궁금해 죽겠다. 잠적을 해도 그렇게 완벽하게 사라져버릴 수가 있니? 전화번호라도 공개해야지. 돈 많은 애가 왔으니 우리 동창애가 이제 더 광나게 생겼다. 드디어 질문 공세가 시작되었다. 동창들이란 이 나이가 되면 몇 평 아파트에 사느냐, 무슨 학군에 있는 아파트냐, 남편이 얼마나 돈을 벌어 들이느냐가 주된 관심사였다. 아무리 질문 공세가 난무해도 서영은 그저 빙긋빙긋 웃을 뿐 신부 차림 때처럼 책 넓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챙이 넓은 모자는 이상한 힘을 지니고 모두를 눌렀다. 베일 뒤에 살짝 숨어있는 사람을 모두가 존경하듯 책 밑에 감춘 그녀의 신비스럽고 잔잔한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 마음이 자꾸 쓰였다. 화장기 없는 뺨과 입술이 30대의 서영을 더욱 싱싱한 꽃봉오리처럼 보이게 했다. 미모도 자신이 있으면 저 정도는 돼야 한다고 또다시 소곤소곤 예찬의 말이 쏟아져 나왔다. 우리 동창들 중에 극과 극을 달리는 두 사람이 있다면 서영이하고 미네일 깨다. 한 사람은 더 이상 손댈 데가 없을 정도로 치르랬고 또 한 사람은 에덴 동산의 하와처럼 몸만 가리고 나왔으니 말이다. 동창 회장인 소연이 이렇게 서두를 꺼내자 그린홀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우리 나이 정도 되면 화장을 하지 않고는 열등의식에 빠져 못 견디는 법인데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맨 얼굴로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자꾸나. 소연이 억지로 서영을 일으켜 세웠다. 얼굴을 붉히며 일어선 서영은 그냥 배시시 웃을 뿐 말이 없었다.
넓은 책 밑에서 얼굴 반을 감추고 있으니 더욱 신비롭게 보여서 모두 촉각을 곤두세웠으나 회장의 손에 이끌려 억지로 일어선 서영은 그저 싱겁게 모두 잘 있었니? 반갑다 라는 상투적인 인사만을 하고 조용히 앉아버렸다. 속에 든 것이 많은 사람은 치장을 요란하게 하지 않는다고 현대 드라마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입이 닳도록 일러준 걸 너희들 잊었니? 서영이 저렇게 예쁜 모습으로 10년 만에 우리 앞에 선 것은 분명히 풍요로운 생활에 충만한 가슴을 지녔기 때문일 게다. 그 나이에 벌써 혼자 되어서 두 아이를 기르며 선물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복영자가 마치 서영을 잘 알고 있다는 듯 나서서 변명해 주었다. 잘난 체들 하지 마라. 김민혜가 벌떡 일어서더니 두 손을 허리에 남자처럼 턱 대고 상체를 뒤로 발딱 젖혔다. 여기 남자를 모르는 사람 없지? 어느 대학 교수가 쓴 알려진 소설 야한 여자도 모르는구나. 프로이드가 말한 심리학도 모르냐 이 말이다. 여자란 모두 이불 속에서 똑같은 존재면서 뭐가 그리 말이 많으냐. 나 말이야. 어제 물침대를 사들였는데 아주 끝내게 좋더라. 오늘도 지난달처럼 우리 집에 가자꾸나. 시장 바구니 들고 시장과 안방과 거실 그리고 부엌을 오락가락하는 소뚜껑 운전사인 너희들에게 물침대의 스릴을 보여주마. 그녀의 외설기가 도는 말에 모두 까르르 웃어젖혔다. 지난달에 모였을 적에도 음탕하게 유혹하는 말을 늘어나서 호기심에 들뜬 동창들이 자가용에 분승하고 와르르 그 집에 갔었다. 모두 속으로 군침을 삼키며 음흉하게 요즘 시중에서 흔히 구해서 볼 수 있는 붉은색 띠를 붙인 비디오의 음탕한 한 장면을 상상하면서 말이다. 들뜬 분위기와 달리 현관문을 들어서면서 모두 입을 다물었다. 백화점에서 가장 값비싸게 팔리는 물건들이 진열장처럼 늘어진 거실에서 그들은 축소된 또 다른 백화점에 와 있다는 착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미네가 입이 닳도록 자랑하는 침실의 천장과 벽 사면이 모두 거울로 장식되어서 그들의 안방과 차이점을 드러냈을 뿐이다. 뭔가 색다른 걸 보러 갔다가 식상하게 꾸며진 그렇고 그런 것에 역겨움을 느끼며 미네의 집을 나서는 순간 일제히 밤하늘을 향해 배를 잡고 까르르 웃어젖혔다. 그때 모두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여자란 저렇게 침실만을 이상하게 꾸미는 존재는 아닐 터인데 집안을 국화빵 찍어내듯 쏟아져 나온 상품으로 꾸미는 것은 더욱 아닐 터이고 돈 냄새가 물씬 고인 집안인데 어째서 전쟁을 치른 폐허를 보듯 황량하고 울적할까. 모두가 씁쓸해한 가슴을 안고 돌아선 기억이 새로웠다. 미네처럼 자는 건 빨간띠를 붙인 비디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야. 우리가 원하는 건 쌈박하고 참신하고 뭔가 우릴 감동하게 만드는 것이야. 우리끼린 단물, 신물 다 빨아먹어서 재미가 없지 않니? 오늘의 주인공 서영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래 서영아, 그간 넌 어떻게 지냈니? 남편은 무엇을 하며 아이는 몇이고 아파트는 몇 평에 사니? 연락도 닿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매달 모이는 걸 알고 여길 찾아 나왔냐? 이젠 절대로 널 놓치지 않을 터이니 전화번호랑 집 주소를 놓고 가거라. 우린 여기 나오는 재미로 산단다. 모두가 그렇게도 열광적으로 그녀에 대해 알기를 원하건만 서영은 여전히 그저 빙긋이 웃을 뿐이었다. 총무를 맡아보는 영자가 종이 쪽지와 볼펜을 서영의 손에 쥐어주며 어서 연락처를 적어내라고 성화를 해도 서영은 건성으로 머리만 끄덕였다. 너 우릴 무시하는 거냐? 왜 그렇게 소름 끼치게 웃기만 하니? 마치 넌 별세계에서 살다 온 계집애 같구나. 미네가 참지를 못하고 면박을 주어도 서영은 그저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살짝 머금고 둘러앉은 동창들의 얼굴을 한 사람씩 유심히 쳐다볼 뿐이었다. 서영은 언제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성품이 있어서 메이킨으로 뽑힌 날도 마지막 카드를 받아쥐고 입을 열었으니까 우리의 모임이 끝날 즈음 바톤을 넘기기로 하고 정신과 의사의 요청으로 동창회에 나온 길자의 말을 듣기로 하자.
모두 박수를 짜자작 쳤다. 손 마디가 굵고 눈가에 주름이 유난히 많이 잡힌 손 길자는 전형적인 현모양처의 모습이다. 하필이면 한복을 입고 나와서 더 그런 인상을 풍겼다. 정신과 의사가 동창회에 나가 실컷 짓거리고 오라고 했으니 동창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친구를 살리기 위해 언제나 그녀에게 시간을 할애해주고 있었다. 길자는 엉거주춤 일어서더니 좌중을 둘러보고 더듬더듬 입을 열었다. 저승사자가 우리 집을 찾지 못해 아직도 헤매고 있나 봐. 나 요즘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정말 죽을 지경이야. 꼭 단잠을 잘 자정부터 날 불러내서 새벽까지 곁에 앉아 있으려고 야단이니 이거 살 수가 있어야지. 이렇게 나가다가는 시어머니보다 내가 먼저 죽어나가겠어. 시어머니 곁에 누워 자면 될 걸 왜 그렇게 요령이 없냐? 답답해 죽겠다는 듯 교수인 소연이 핀잔을 주었다. 모르는 소리. 내가 행여나 잠을 잘까 봐서 5분 간격으로 날 불러대며 숨 넘어가는 소리를 해. 얘야, 요강 가져와라. 오줌이 나온다. 얘야, 목이 타는구나. 냉장고에서 얼음을 넣은 찬물을 한 대적 가져오려무나. 아이쿠, 허리야, 여기를 주물러다오. 덩치나 작아야지. 내 몸에 열 빼는 될 거요. 내가 그 몸을 일으키고 니고 시중을 들어야 하니 힘이 붙여 어깨로 버티다가 나중엔 온몸으로 그 등치를 밀어붙인다고. 그러다 보니 이봐라, 내 몸 자세도 이상해졌지. 몸이 가녀린 길자가 한쪽으로 삐뚤어진 상체를 보라고 요상한 몸짓을 했다. 아니, 내 신랑 뭐하냐? 교대하면 될 것 아니냐? 밤마다 집에 자정이 되어서야 술이 곤드레만드레가 되어 들어오는 남자가 어머니 돌보게 되었냐? 술주정이나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너도 모른 채 시어머니를 돌보지 말고 자버려라. 아이쿠, 그랬다가는 남편의 손찌검이 얼마나 혹독한 줄 아니? 그 주제에 저는 효도를 못하면서 내게 그걸 강요하니 아이고 더럽고 치사해서 이혼을 하려고 몇 번 마음을 다 잡아 먹어보았지만 그놈의 애새끼들 때문에 이러고 있어. 잠시 무겁고 우울한 공기가 그린 홀 안을 메웠다. 길자야, 그러지 말고 하고 싶은 욕을 마구 뱉어내. 그래야 너 산다. 어서 우리가 다 들어줄게. 소연의 재촉에 길자는 눈을 부라리며 뒷짐을 지고 서더니 허공을 향해 삿대질을 해가며 욕지거리를 하다가 남편을 향해 개새끼를 연발했다. 그동안 동창들은 옆에 앉은 친구의 손을 꼭 잡아보기도 하고 비싼 반지를 끼고 있는 친구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뽑아 자기 손에 끼워보기도 했다. 더러는 눈을 내리깔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느라고 잠깐 조는 사람도 있었다. 그냥 두면 정신병원에 보낸다니 이렇게라도 해서 고쳐줄 수 있다면 이런 넋두리를 들어주자는 묵계가 돼 있어 모두 그러고 앉아 있었다. 길자가 힘이 지내 이마에 땀을 닦으며 털썩 주저앉아 버리자 남편을 여인 영자가 한마디 했다. 길자야, 너 힘들지만 나를 봐라.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살아도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이 좋은 것이다. 미운 남편이라도 살아있으면 그게 울타리야. 우리나라는 과부들이 살기엔 너무 말이 많은 곳이야. 마치 벌판에 버려진 것처럼 홀로 서 있다는 기분이 들지. 남편의 코끝에 호흡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해라. 이런 코스는 매달 모이는 동창회에서 언제나 거치게 마련인 치러야 하는 통과의례고 과정이었다. 도대체 너희들은 언제까지 그런 농경사회를 살아갈 거냐. 날 보라고 날. 교수인 소연이가 끼어들면서 이건 마지막 라운드다. 박사학위를 따내느라고 바쁘고 신나게 살다 보니 이 지경이 되었다. 지보리로 살았다면 이혼까지는 가지 않았으련만 내가 황금오리였다나 돈을 남편보다 더 벌어들이는 황금오리를 감당할 남편이 우리나라엔 아마 없는 모양이다. 간신히 연구실에서 벗어나 남편을 보니 바람이 났더라고. 책벌레로 책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문득 집 생각이 나서 가보니 이게 고등학교만 나와서 식모처럼 일만 하는 여자에게 빠져있더라고. 그래서 깃발을 날리면서 털어버리고 나왔지 뭐냐. 나처럼 자유롭게
훌훌 털어버리고 나와서 살지. 어느 때라고 시집살이를 하고 야단이야. 넌 배운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난 할 짓이 없어. 이 나이엔 전문직이 없으니 나의 생계를 혼자 유지하려면 파출부로 나가거나 장사를 해야 하는데 그게 자신이 없다니까. 그 신데렐라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요. 더 늙기 전에 재미를 보라고. 몸으로 때우며 사는 방법도 있어. 미네가 끼어들고 너도 나도 동창들의 의견이 난무했다. 손꼽히는 부자도 아니고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니며 시부모에게 들볶이지도 않는 아주 평범해서 말거리가 없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창밖에 억수로 쏟아지는 장대비를 바라보는 것 같은 재미로 나와 앉아 있었다. 불행하거나 유별난 결혼 생활을 하는 친구들의 근황을 훔쳐보며 행복을 확인하느라고 입가에 은밀한 미소까지 감돌았다.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든 아랑곳 않고 서영은 고개를 숙여 마치 굶은 사람처럼 음식 먹는 일에만 전념했다. 너희들 다수를 차지하는 평범한 주부들아. 매일 소뚜껑 운전을 해서 자식들 다 길러낸 다음이 문제다. 너무 남편과 자식들에게 희생하지 말고 슬쩍슬쩍 재미를 보고 살아라. 이게 너희들에게 주는 내 교훈이다. 미네가 다시 일어나서 떠벌리자 소윤이 우악스럽게 끌어안치고 억지로 서영을 일으켜 세웠다. 다시 밀려서 일어선 서영은 챙이 넓은 모자를 뒤로 약간 젖히고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채 좌중을 둘러보았다. 서영의 얼굴에 모두의 시선이 꽂혔다. 적당히 까무잡잡하게 탄 얼굴이다. 부잣집 마나님으로 들어앉아 얼마나 열심히 골프를 치러 다녔으면 저렇게 탔을까. 햇볕을 차단하는 비싼 로션을 발라서 저렇게 예쁘게 탔을 거야. 무럭무럭 질투의 빛이 동창들의 얼굴에 서렸다. 얼굴이 다르게 창조되었듯이 우리 모두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는구나. 난 너희들과 아주 다른 삶을 살고 있어. 난 에덴 동산과 같은 곳에서 살고 있단다. 어때? 내 얼굴을 봐라. 그 동산 냄새가 물씬 풍기지? 서영은 챙이 넓은 모자를 벗어서 이마까지 보여주고 어깨까지 내려오는 생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30대의 나이에선 달덩이처럼 창백한 얼굴보다 검어진 얼굴이 훨씬 매력적이라고 모두 서영의 햇볕에 탄 얼굴을 보며 소곤거렸다. 얘야, 넌 어째서 그렇게 챙이 넓은 모자를 좋아하니? 내가 사는 동안에는 이런 모자를 쓴 사람이 출입할 수 있단다. 웃기지 마라. 무슨 동산이 모자를 써야 들어가니? 혹시 부자들만 들어가는 특수총을 위한 골프장을 말하는 거니? 사실 서영이는 책 넓은 모자를 써야 훨씬 신비롭게 보이고 예뻐 보이거든. 아마 내 남편이 책 넓은 모자를 쓴 미인을 좋아하는 병이 든 사람인가 보다. 책 넓은 모자로 생활까지 감추지 말고 몽땅 공개를 좀 하려무나. 자꾸 감추니까 더 알고 싶어 미치겠다. 네 남편 무엇하는 사람이냐? 딸만 두었니? 아니면 아들만 두었냐? 아니면 아직도 아이를 낳지 못해 고민하고 있냐? 말 좀 해라. 갖가지 상상의 말이 난무해도 서영은 그저 빙긋이 웃을 뿐 말이 없다. 나비처럼 조용히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다정했던 친구들의 등을 다독이고 웃음을 선물하고 동창회가 끝나자마자 서영은 살짝 빠져나가 버렸다. 그 뒤를 미네와 소연이 그리고 길자랑 영자가 바짝 추적했다. 평범한 주부들은 두고 나온 집이 걱정되어서 제각기 주랭랑을 쳐버린 뒤였다. 그들 중 넷만이 서영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삶의 기본 원리로 받아들이고 야한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를 밝히는 미네, 이혼녀 교수 소연, 30대의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아가는 영자, 그리고 시집살이가 너무 심해서 입을 가만히 놔두지 못하는 길자가 행복에 겨운 서영에게 제일 관심이 많았다. 챙이 넓은 모자를 쓴 미인이 자가용을 몰고 갈 터이니 일행은 주차장으로 가서 교수인 소연의 차를 타고 그 뒤를 따르기로 작정했다.
다음 동창회에 서영이 나오지 않더라도 충분한 정보를 가져가리라 작심하고 저들은 결사적으로 추적할 자세였다. 그런데 아뿔싸 서영은 주차장 쪽과는 정반대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자는가. 점심시간이 조금 비껴간 시간이니 거리가 한산해서 아마 쇼핑이라도 할 작정인가 보다 하고 일행은 와르르 내려 서영의 뒤를 밟기로 했다. 얼마나 유명한 남편을 만났으면 가정에 밖여 나오지도 않고 저렇게 고상하게 살아가고 있단 말인가. 서영의 뒤를 밟고 있는데 여자의 마음은 다가올 스릴에 탐정들처럼 들떠 있었다. 그러나 서영은 챙이 넓은 모자의 앞을 조금 더 깊숙이 내려 써서 얼굴을 가리고 보도블럭만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걷고 있었다. 원래 미인은 말이 없어서 더 매력이 있다고 하지 않던가? 사색에 잠긴 미인은 더 남자들의 속을 달아오르게 한다고도 한다. 4명의 친구는 차를 길가에 세워놓고 서영의 뒤를 멀찍이 떨어져서 따르기 시작했다. 얼마를 걸었을까? 서영은 시내버스 정류장 앞에 서더니 시계를 연신 보았다. 시간에 몹시 쫓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아마 차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저러나 보다. 우리가 나서서 우리 차를 타고 가자고 하자. 이게 뭐냐.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차를 길에 내버려 두고 시내버스를 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어서 서영을 불러서 우리 차를 타자고 하자. 성미 급한 미네가 이렇게 들까불고 나왔으나 소연이 미네의 입을 막았다. 얼마나 스릴이 있니? 시내버스를 타니까 추적하기 더 좋구나. 서영에겐 분명히 기막힌 비밀이 있을 거야. 대부분의 남자가 너무 훤칠하게 생기면 바람이 나는 법인데 우리가 식장에서 본 서영의 남편은 추물이었지. 그러니까 서영은 기막히게 행복한 거야. 사실 남자란 처음 보았을 적에 마음에 턱 안기고 잘생긴 것이 불행의 전주곡이지. 몸을 섞고 살아보면 인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더라고. 나도 인물 보고 시집 갔다가 소박 맞은 여자야. 서영은 워낙 지혜가 많은 애라 애당초 추물 남편을 택해서 사랑을 듬뿍 받아 저렇게 행복에 겨워 있는 거야. 소연이 남자에 대한 개똥철학을 늘어놓는 동안 버스가 도착, 그들도 숨어서 승객들 틈에 끼어들었다. 서영은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는지 친구들이 곁에 바짝 다가가도 모를 정도로 책 넓은 모자 밑에 얼굴을 숨기고 묵묵히 방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책 넓은 모자를 쓴 여자가 시내버스를 타니까 버스 안에 꽃이 핀 것 같다. 옆에 선 청년이 귓속말로 동행한 사람에게 속닥였다. 사람들로 붐비는 시내버스 안에 책 넓은 모자는 어쩐지 어울리지가 않았다. 우리 이러고 있지 말고 서영에게 가서 함께 가자고 하자. 아휴, 답답해. 미네가 시내버스의 혼잡함을 참질 못하고 투덜댔다. 그래도 다른 일행은 침을 꼴깍 삼키며 묵묵히 버스가 가는 쪽으로 몸을 맡기고 손잡이에 매달렸다.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 벨이 꼴려서 어떡하니?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너무 완벽하게 예뻐서 일부러 얼굴에 까만 점을 만들어 넣었다고 하더라. 우리가 가서 점을 하나 찍어 놓고 오자면서 길자가 질투하기 시작했다. 타고날 때부터 미인인 것도 시기가 나는 판에 풍족한 환경에서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잘난 자식들 틈에 빠져서 싱글벙글 웃고 지낸 서영을 상상만 해도 그들은 은근히 속이 상했다. 버스는 제일 한강교를 넘어서 노량진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영등포를 지나니 승객들 옷차림이 변하기 시작했다. 퀴퀴한 냄새를 풍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자꾸 올라탔다. 제일 먼저 참지를 못하고 투덜댄 쪽은 미네다. 야, 우리가 금을 캐러 가는 것도 아니고 친구 집을 찾아가는 것인데 이렇게 미행을 하며 이상한 냄새를 피워야 하니 아이고, 난 못 참겠다. 내리고 싶어 죽겠네. 서영이가 들으면 어쩌라고 이렇게 쫑알대는 거냐? 가장 특이하게 살 서영의 가정을 훔쳐보는 것도 큰 공부야. 가만히 있어. 아주 좋은 교육의 현장이 나타날 터이니.
소연이 교수답게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미네의 옆구리를 꼬집었다. 버스는 줄곧 사람들로 들끓어 서영이 앉아있는 운전석 뒷자리와 미행하는 친구들이 서 있는 맨 뒷자리 사이엔 승객들로 가득 차 있었다. 키가 제일 작고 민첩한 길자가 가운데 문을 지키느라고 등을 돌리고 서서 차가 설 적마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까딱 잘못돼서 서영이 내리는 곳을 놓치는 날이면 오늘 미행이 허사이기 때문이다. 차가 안양으로 들어서자 서영이 천천히 가운데 문으로 이동을 했다. 망을 보던 길자가 바짝 긴장해서 뒤에 앉아있는 친구들에게 사인을 보냈다. 모두 고개를 외로 꼬고 서영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서영은 본 백화점 앞에서 내려 책 넓은 모자를 여전히 깊숙이 쓰고 다른 버스로 갈아타려는지 조금 떨어진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조금 사이를 두고 따라 내린 네 사람은 계속 서영이 타려는 시외버스를 함께 타고 따라갈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옥신각신했다. 돈을 몇만 원 더 주고라도 택시를 타고 가자. 기사에게 무조건 서영이 탄 버스를 따라가자고 하잔 말이야. 시외버스를 타는 걸 보면 서영인 분명히 산속 별장으로 가는 것이 분명하다. 일단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면 우리가 따라간 것이 들통나도 목적은 이룬 것이니 그게 상책이다. 언제나 이런 일에 머리가 빠른 영자의 제안이었다. 혼자 되어서 장사를 한 뒤부터 확실히 실질적인 대응책은 단연 우세였다. 내 여자가 거금을 지어주겠다고 기사를 달래 택시를 대절해 타고 서영이 시외버스 타는 걸 기다렸다가 소래 쪽으로 가는 버스를 뒤따라가기 시작했다. 탐정이 된 듯 저들의 마음은 흥분했다. 청평이나 용인 쪽이면 모르겠다. 소래 쪽으로 가면 인천이 나오는데 그쪽엔 별장이 있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 서영이 어째서 그리로 가는 것인지 참 모를 일이다. 별장을 여러 채 가지고 돌아다니는 미네가 이상하다며 머리를 갸우뚱했다. 이래저래 서영은 신비스러운 여자다. 책 넓은 모자를 쓴 것부터가 그러고 보니 이상했다. 택시는 인천서 밀려 들어오는 화물 트럭의 대열 옆을 아슬아슬하게 스치며 버스를 바짝 따라붙었다. 박달동부터 병목 현상이 일어난 것이 반월서 꺾어지는 산업도로에 이르러서는 여전히 뱀처럼 차량들이 꿈틀거리며 서행했다. 이러다가 깜깜해진 뒤에야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다고 모두 속으로 걱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멀리 살아도 되는 환경이니 손수 시장을 보러 나오겠니? 참모에다 유모에다 식모까지 두고 책이나 읽으며 별장에서 천사처럼 살고 있겠지. 그의 얼굴에 그늘진 곳이 하나도 없는 거 봐라. 우리가 상상도 못할 참으로 아름다운 곳에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해.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선 좀 기르기 까다로운 화초를 심은 화분을 사서 거실에 놓으면 석 달 만에 다 죽어버린다니까. 화초처럼 인간도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 그 아파트란 것이 무서운 거야. 비슷한 가구에 같은 맛을 지닌 음식을 먹는 것이 지겨워서 여자들이 몽땅 뛰어나와 음식점으로 밀려가는 게 바로 그걸 증명하는 거라고. 요즘 시내에 늘어나는 음식점들이 바로 아파트의 독소에서 빠져나오려는 인간의 몸부림이 아니고 무엇이겠니? 서영은 그걸 벌써 터득한 거야. 미인을 아파트에 가두고 서서히 죽어가는 걸 참아낼 애처가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니? 일찍 죽으려고 너무나 아내를 사랑했나 보다고 앉기만 하면 죽은 남편 자랑을 늘어놓는 영자의 애처가론이 이어지는 동안 택시는 버스를 따라 천천히 앞으로 나갔다. 저수지를 끼고 돌면서 버스가 섰고 서영이 내리고 있었다. 아저씨, 바로 저 여자를 미행하세요. 챙이 넓은 모자를 쓴 저 여자 말이에요. 여염집 여자는 아닌가 보군요. 저렇게 화려한 모자를 쓰다니. 그나저나 큼직한 모자를 써서 따라가기가 참 좋네요.
기사가 묘한 표정을 지으며 씩 웃는다. 모자를 저렇게 큰 걸 쓰면 좀 이상한 여자가 아니겠느냐는 의심쩍은 눈빛을 감추지 못하고 기사는 느물거렸다. 서영은 하얀 줄을 그어놓은 건널목을 건너서 앞도 뒤도 보지 않고 산길을 따라 걸었다. 초등학교를 지나고 시골교회도 지났다. 택시는 산길이라 바짝 따라갈 수가 없어 아주 멀리서 추적을 계속 서영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을 정도의 거리만을 유지했다. 조그만 언덕을 넘어서니 넓은 포도밭이 펼쳐졌다. 산업도로의 징그러운 소음도 구릉을 끼고 돌아서니 별 3개처럼 조용하고 호남 평야처럼 확 펼쳐진 들판이 눈앞에 들어왔다. 감나무들이 무성하게 우거진 산빛 아래 드문드문 농가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봐라, 우리의 예상이 적중했지? 누가 안양 근교에 이렇게 멋진 곳이 있으리라고 상상했겠니? 어머머, 저기 좀 봐. 젖소들이 한가하게 누워있네? 저기 좀 봐라. 얼마나 이 마을이 오래되었으면 아름드리 정자나무가 저렇게 마을 입구에 버티고 서 있겠니? 저기 한아름이 넘는 맷돌을 봐. 저건 박물관에나 있음직한 거야. 정말 기막히게 좋은 별천지네. 여기 숨어 있었구나. 4사람은 구릉을 돌아서며 갑자기 나타난 시골 풍경에 취해서 모두 탄성을 내질렀다. 서영은 그런 마을도 지나서 자꾸 걸어가고 있었다. 마을을 지나서 도대체 어디로 가겠다는 말인가? 택시기사는 이렇게 사람을 미행하는 일을 여러 번 해보았는지 아주 지혜롭게 멀리서 천천히 서영을 놓치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며 여유있게 운전을 했다. 여기서 조금 더 가면 큰 저수지가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낚시터지요. 기사가 이곳 지리를 잘 안다며 걱정 말라는 사인을 보냈다. 그쪽에 별장들이 많은가 보지요? 아닙니다. 별장이 단 한 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려고 저 여자분이 그리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네. 4사람은 바짝 긴장했다. 별장이 없는 곳으로 왜 자꾸 걷고 있는 것일까?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를 놓고 차츰 저들은 불안해서 울상이 되었다. 그러고 보니 저 애가 10년 만에 갑자기 동창회에 나온 것부터 수상해. 죽기 전에 인연이 닿았던 동창들을 만나보고 자살하려고 그런 것이 아닐까? 시집살이로 인해 피해망상을 앓고 있는 길자가 먼저 이런 말을 늘어놓았다. 어쩐지 예감이 이상했다니까. 책 넓은 모자는 불행을 감추기 위한 수작이었을 가능성이 많아. 인간이란 본능적으로 치장을 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마련인데 저렇게 학처럼 고고하게 나대는 것 자체가 죽음을 앞둔 이상한 행동이야. 미네가 아주 자신있게 말하자 기사가 수긍한다며 머리를 끄덕거렸다. 그러고 보면 이 미행이 자살하려는 친구의 생명을 구하려는 구조대의 사명을 띈 것이 되니 신명이 난 4여자의 얼굴이 밝아지기까지 했다. 서영은 뒤에 택시가 오든 말든 머리를 숙이고 책 넓은 모자 밑에 얼굴을 감춘 채 그저 앞으로 걷기만 했다. 꼭 달팽이가 머리를 감추고 기어가는 몰골이었다. 저수지를 끼고 옆으로 폭넓은 치맛자락처럼 완만하게 펼쳐진 산 기슭이 나왔다. 산중턱의 울타리를 넓게 두른 빨간 계알을 얹은 작은 집 한 채가 나타났다. 서영은 그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택시가 들어갈 수 없는 좁고 가파른 산길이라 기사는 저수지 옆에 차를 세워놓고 어서 따라가 보라고 턱으로 집 쪽을 가리켰다. 어머머, 저 애가 저 집에서 죽으려나 봐. 저런 집에서 서영이 살 것 같지는 않고 말이야. 이를 어째 무척 불행한 삶을 산 모양인가 보지? 결혼 생활에서 가장 죽음을 많이 생각해 보았던 길자는 마치 자기도 이런 데서 죽으려고 몇 번 시도해봐서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듯 자신있게 내뱉었다. 소연이 다급하게 속삭였다. 쉿! 조용히 해. 서영이가 자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를 만나려고
동창회에 나왔다면 이건 신의 계시야. 우리 보고 뒤를 쫓아가 살리라는 높으신 분의 뜻이 아니겠어? 자, 우리 마음을 단단히 먹자. 약을 먹기 전에 들어가서 저지해야 하니까 민첩하게 걸어야겠다. 서영이 이미 집으로 사라진 뒤라 그들은 산 중턱 집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30 중반의 여자들이지만 죽음을 앞둔 친구를 생각하자 10대 소녀들로 돌아가서 팔을 휘두르며 뛰었다. 저들의 뺨이 산바람에 붉게 물들었고 사우나에 들어간 것보다 더 많은 땀방울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초인종이 없는 대문을 세차게 밀치자 힘없이 열렸다. 그 안으로 네 사람의 눈이 일제히 쏟아져 들어갔다. 보잘것없는 잡목이 우거진 산 기슭에 비해 뜰은 눈에 확 띄게 아름다웠다. 300평이 넘어 보이는 넓은 뜰은 온통 꽃밭이었다. 와, 아름답구나. 서영이 이곳을 에덴 동산이라고 한 것이 분명해. 제일 마음밭이 여린 길자가 감탄사를 늘어놓았다. 쉬, 조용히 해라. 우린 지금 꽃밭을 구경하려고 온 게 아니야. 죽음을 앞둔 서영이를 살리려고 여기까지 뛰어온 거라고. 소연이가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아내 동태의 눈빛을 번뜩였다. 폭풍 전야의 정적처럼 꽃밭은 평화롭고 한가했다. 꿀을 따려고 꽃술을 파고드는 벌들의 윙윙거림이 뜰 안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개나리색 나비들이 떼를 지어 날아다녔고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꽃들이 다투어 핀 뜰은 비밀의 화원처럼 요염한 기운이 감돌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앞치마를 두른 서영이 전지가위를 들고 꽃밭 한가운데 앉았다. 여전히 책넓은 모자를 쓰고 말이다. 쟨 죽을 마음이 전혀 없잖아. 실망했다는 듯 미네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때 서영의 눈이 대문 쪽으로 향했다. 어머, 너희들 여긴 어쩐 일이냐? 예상치 못했던 친구들이 대문 안으로 머리를 들밀고 있는 걸 보고 서영은 어이가 없어 입을 딱 벌렸다. 너희들 여기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니? 네 뒤를 미행했다. 얼마나 행복하게 사나 보려고. 길자가 치렁대는 한복 뒷자락을 앞으로 잡아당겨 끌어안으며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어서 와. 그럼 함께 오자고 하지. 여기까지 미행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 여긴 자가용 가지고 와도 굉장히 험한 코스인데. 서영은 양손에 끼고 있던 목장갑을 벗어 전지 가위와 함께 물뿌리개 위에 올려놓았다. 너 여기서 도대체 무얼 하는 것이냐? 이 넓은 평수에 몽땅 꽃을 심어놓고 혼자서 여가를 즐기는 거냐? 아무리 살펴봐도 돈 될 것은 하나도 없구나. 장미나 카네이션을 기르든지 돈이 될 만한 난초를 기르면 모르겠다. 이건 전부 풀꽃들이 아니냐. 저쪽엔 가을을 위해 코스모스를 심어놓았고 저 구석엔 맨드라미, 백일홍, 채송화가 있구나. 어머, 저기 좀 봐라. 의송화가 있고. 저런 저쪽엔 해바라기가 줄을 섰네. 금자나도 있고 분꽃도 있구나. 도대체 넌 여기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얼 하고 있니? 보아하니 슈퍼마켓도 근처에 없고 시장도 먼데다 자가용도 없는 모양인데 여기서 무얼 먹고 사니? 공부를 많이 해서 교수가 된 터라 논리적인 사고를 가진 소연이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한숨을 쉬어가며 넓은 뜰을 샅샅이 둘러보았다. 도대체 내 남편은 무엇 하는 사람이냐? 그렇게도 알고 싶으냐? 그래, 이게 별장이라고 말하긴 너무 후락했고 너 같은 미인이 살기엔 어울리지 않아서 그런다. 우리 생각이 틀렸니? 맞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나도 처음엔 그랬으니까 솔직히 고백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살기까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존심을 죽이는 일이었다. 그것 때문에 나 자신과 무척 싸웠어. 나보다 못생기고 못 배운 여자들이 서야 할 자리에 어째서 내가 있어야 하는지 목에 힘을 주며 치솟는 자존심이 처음엔 나를 미치게 하더구나.
죽음까지 각오할 정도로 끔찍했던 투쟁에서 나를 살려낸 사람이 있단다. 에덴 동산에 묻혀 단순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준 사람이 있었어. 난 지금 그 사람에게 감사한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어. 너희들 상상할 수 있겠니? 내가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한지. 네 남편이 그런 마술을 지녔던 모양이구나. 미인인 널 잡아두려고 잔인한 수술을 쓴 것이 분명하다. 남자의 독점력이 이 정도에 이르면 이건 병적이라고 할 수 있어. 우리끼리 은밀하게 이야기해보자. 혹시 네 남편이 정신적이나 육체적 불구자가 아니냐? 인간이란 사람 속에서 살며 행복을 누려야 하는 법이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란 말도 있잖니. 사람 속으로 널 보내지 않고 이런 감옥에 집어넣은 내 남편을 저주한다. 미네가 분개해서 떠벌리자 벌들이 소리를 죽이고 멀리 날아가 버렸고 나비들도 구석진 곳으로 몸을 피했다. 그때 뒤뜰에서 뒤뚱거리며 걸어오는 소녀가 있었다. 새빨간 원피스를 입은 10살 정도의 계집애가 얼굴을 반쯤 가린 책넓은 밀짚 모자를 쓰고 이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엄마, 여기. 여자아이는 손에 지렁이를 들고 있었다. 맑은 물이 고인 곳에서 건져 올렸는지 색동 저고리처럼 줄이 선명한 지렁이였다. 그래, 다영아. 그걸 제자리에 가져다 놓아야지. 여기다 버리면 아야 하고 아파해요. 지렁이는 물이 있어야 사는 거야. 아파. 마야, 아파. 그럼 어서 뒤란 낙수물이 고인 곳에 가져다 두어라. 지렁이 엄마가 찾으면 어쩌려고. 아이고, 우리 다영이 착하다. 다영은 엄마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어쨌는지 반신을 질질 끌며 뒤란으로 갔다. 내 여자는 얼이 빠진 것처럼 그저 멍하니 다영이 사라진 뒤란을 바라볼 뿐이었다. 뒤뜰엔 만발한 봉숭아 꽃잎들이 떨어져 땅을 뒤덮고 있었다. 이제 궁금증이 풀렸니? 저 애가 나에게 에덴 동산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단다. 저 애는 사람을 미워할 줄도 모르고 아웅다웅 싸울 줄도 모른단다. 1, 2등을 다투며 공부할 줄도 모르고 숙제 때문에 고민도 하지 않고 시험 걱정도 없어. 그저 나비처럼 벌처럼 꽃과 풀 사이를 뛰어다니며 천사처럼 제잘되고 있어. 그 애의 마음을 담느라고 처음엔 번민했지만 이젠 우린 한 몸이란다. 이 땅 위에 에덴 동산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들이지. 나는 딸을 낳았지만 저 딸이 나를 가르쳤어. 새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말이야. 어쩌다가 애가 저렇게 되었니? 출산할 적에 내가 무식해서 시간을 끌었어. 바로 제왕절개 수술을 했으면 좋으련만 산소가 부족해서 우리 다영이는 세상까지 못 나오고 에덴 동산에 머물게 되어버렸지. 제 아빠는 딸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술만 먹고 야단이더니 요즘 주말이면 우리처럼 에덴 동산에서 우리와 함께 노는 걸 얼마나 좋아한다고. 그럼 네 남편은 여기 살지 않니? 가르치는 직업이라 학교 근처에서 하숙을 하고 있어. 주말이면 이 동산으로 온단다. 시장을 봐가지고 말이다. 네 남편도 챙이 넓은 모자를 쓰냐? 그럼 하루 종일 햇빛을 받으며 뛰어다니려면 책 넓은 모자가 필요해. 그래서 꽃들도 우리처럼 모자를 쓰는 거야. 우리 가족은 이 동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꽃들이란다. 어떤 종류의 꽃이든 우리처럼 색깔 있는 모자를 쓰고 벗을 줄 모르거든. 그때 다영이 뒤뚱거리며 꽃밭 가운데로 걸어 나왔다. 나비를 잡으려고 피피피삐 이상한 소리를 내지르고 두 팔을 펄럭이면서 꽃들 사이를 헤집고 다녔다. 다영이 뒤를 쫓아서 서영이도 피피피삐 소리를 지르며
커다란 한 송이 꽃처럼 바람을 펄럭이며 꽃밭에 묻혔다. 길자, 소연, 영자, 미래, 네 여자들도 아직은 서툴지만 두 팔을 휘휘 저으며 다영과 서영의 뒤를 따라 꽃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단편소설 미인은 책 넓은 모자를 좋아한다. 이건숙 문학 전집에 실려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